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식민사관과 대한사관 뭐 이렇게 한 잠깐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고대사 인식에서 이게 차가 상당히 극심하게 좀 나타나는 것 이제 그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단군 조선을 뭐 보는 시각이라든가 단군 조선을 뒤를 이은 나라 이 북부여의 문제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건국식, 이 고조선의 건국식이라든가 특히나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뭐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은 한사군 특히나 그 낙랑군의 위치 비정 문제라든가 그러한 그 낙랑군이 이 변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낙랑군의 위치를 풀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무관심해왔어요. 그러니까 낙랑군이 어떻게 변천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연구를 안 한 거죠. 근데 기록을 보면은 BC 107년에 한사군이 설치가 되는데 25년 만인 BC 82년에 이 임등군과 진번군이 폐지가 됩니다. 그건 이제 중국 측 입장에서는 폐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축출해낸 거죠. 이렇게 몰아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후인 기원전 75년에 현도군마저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현도군을 고구려의 서쪽으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뭡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약 32년인데요. 기원전 107년부터 75년까지 3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사군의 절반가량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들을 몰아낸 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해당하는 환단고의 기록을 보면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북부여가 있었습니다. 북부여. 그래서 북부여 후기죠. 그래서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그런 북부여의 그 4대 그 후기로 접어드는 그때 이제 고두막한이라는 이 분이 이 중국 사서에는 이맥이라고 나타나거든요. 그 이맥에 의해서 이 축출이 되는 과정인데 이걸 뭐 최근에 어떤 학술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저항의 역사 그리고 대항의 역사 이런 역사가 지금 감춰져 있고 외면되고 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낙랑군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뭐 420년 동안 한반도 평양에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적 그런 오류 때문에 이런 어떤 한사군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이면서 이렇게 한사군이 변천되는 과정만 연구를 해도 지금 한반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무제가 전쟁에 이겼다고 한다면 그 장군들을 다 포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포상을 하지 않고 그 한나라의 사령관이었던 순체는 기시형이라고 해서 사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양복은 평민으로 강등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뭐냐면 이 위만 정권은 그게 1년 사이에 어떻게든 모략으로 해서 이제 무너뜨렸을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사군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저항군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항군의 중심에 있는 분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고두막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의병장 그리고 나중에는 북부여의 단군이 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문헌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북부여기가 나오고요. 이 북부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나라 유철이 우거를 멸하더니 그곳에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 사방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격파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안암로의 삼성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서암록인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서 단군이라 칭하고 나라의 이름을 동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명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동명왕이잖아요. 동명왕 하면은 보통 고구려의 주몽을 떠올리게 되는데 원래 원 동명왕은 누구냐? 바로 동명을 칭했던 고두막한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명왕과 주몽이 구분된다는 것도 우리가 일반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모르겠죠. 실제로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역사 스페셜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부여의 동명이 있고 고구려의 또 동명이 주몽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은 뭐 이거 하나를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문헌과 비석 이런 곳에서 증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류에서도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동명과 주몽은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왜 그럼 주몽은 동명 성왕이라고 했느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해석할 게 동명을 계승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왕호 또는 국가명 또는 뭐 별칭을 부르던 것을 그대로 계승을 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 고두막한은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서단장님은 그거 아시나요? 그 영화 이번에 제작 한다고 하잖아요. 고두막한의 검이라는 영화가 제작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방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여사를 제대로 알아야 이제 고구려의 뿌리가 보인다라고도 하셨는데 마침 이제 영화가 제작이 돼서 특히 또 스타 배우죠. 박보검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더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영화가 역사의 그 사실을 어떻게 그려낼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고두막한 그리고 부여라는 그 말이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그 자체가 또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내용을 다 아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화가 나온다 하니까 뭐 제대로 된 영화가 좀 나와가지고 이 고두막한의 실체 그리고 이 고구려의 뿌리를 이제 북부여로 했다는 점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종합을 해볼 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폐해가 어떤 게 있을지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역사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의 역사지만은 현재와 미래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를 어떻게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세계사 교과서라든지 그런 곳에는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에서 한 다이너스티 맵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한 나라의 지도가 나오거든요. 전부 대부분이 한 나라가 한반도의 북부 그리고 뭐 남부까지도 이렇게 자신들의 영토로 이렇게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원인을 둔 것인가? 결국에는 낭랑 평양설 그거에 의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전 세계 이제 몇 군데를 갔다가 이게 가지고 온 책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책은 미국에서 산 책입니다. 미국의 한 서점을 들어갔는데 딱 한 권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역사에 관해 딱 한 권이 있었어요. 이 책이 A Brief History of Korea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그림은 없습니다. 그림은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ter the Chine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ter the Chinese. 이때가 언제냐면 BC 108년이 되면은 이제는 고대 중국인들이 이제 들어온다. 한반도의 평양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되면서 중국인의 영향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한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갈 때는 그냥 중국인에 들어와서 중국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공영방송이잖아요. NHK에서 2024년 5월 달에 이렇게 뭐 다큐를 만들었나 봐요. 거기에 보면 세계사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와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나라의 지도입니다. 한나라의 지도인데 거의 뭐 이제 여기를 보면 뭐냐면 경주 끝에만 좀 나와 있네요. 끝에만. 예. 예. 보통 일본의 교과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나라의 지도가 그냥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남부의 뭐 한강이라든지 그런 다 넘어서 이게 뭐냐면은 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임나예본부가 들어선다. 비슷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영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것에는 뭐 당나라의 지도라든지 원나라의 지도일 때는 전부 한반도를 전부 다 포괄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왜곡을 이렇게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중국에 들어갔을 때 나왔던 중국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인데요. 자, 여기 교재에도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은 잘 안 드렸지만 위나라, 위초고 중에 이제 위나라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예. 위초고. 삼국지의 위나라가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도까지 이렇게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3세기잖아요. 그리고 3세기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BC 108년에서 그다음에 313년까지 해가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니 뭐 한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 위나라가 이때는 들어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걸 누가 했느냐. 우리 학계가 지금 그러한 어떤 것을 일제 식민사학을 계승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낙랑군 평양설 한사군 한반도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나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 교재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 전부 거의 100%가 이 위나라가 경기도 충청도 들어온 걸로 돼 있거든요. 예. 하나의 패다. 예, 지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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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지도 말고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과서 제가 이제 포스트 동북공정에 관련된 논문을 쓰고 해외 저널지에 또 그 논문을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의 국정교과서를 다 사가지고 다 봤습니다. 분석을 다 해봤는데 지금 이제 낙랑군 문제만 이게 이 낙랑군 문제에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낙랑군이 한반도 평양에 있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만이 있어야 되겠죠. 이만 정권 있어야 되고 또 이만 정권 또 연결되면 또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나라 연결됩니다. 그 앞에 또 연나라가 연결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연나라 장성이 지금 한반도 북부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있고 진나라 장성이 지금 교과서에서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한반도 북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에 우리 박찬호 사무총장님이 어디 방크 단체에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방크에서 전에 이제 최근에 왜 만리장성이 중국에서 한반도까지 그리느냐. 그래서 뭐 항의 메일을 쉽게 말하면 그런 그 포스트까지 붙여가지고 역사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도 모르는 게 왜 연나라 장성, 진나라 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들어올까요? 바로 평양 낙랑군이 있다고 아예 비정해놨게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진나라 장성까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이 문제는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요동, 요서, 북한 지역까지가 중국의 영토예요. 고대 영토. 그죠? 근데 요동, 그게 당군에 아까처럼 처음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 나올 때 당군에 대한 영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조선 영역은 없었다 이거예요. 뭐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최근에 이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낙랑을 요번에 못을 박았는데 다시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마 계산 안 할 겁니다. 그럼 뭐냐? 말 그대로 한반도 북부는 우리나라 땅, 우리 민족의 땅이 된 적이 없어요. 요동, 요소, 한반도 북부는 공식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학계 평양 낙랑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정확하게 중국 땅입니다. 중국은 그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 가지고 지금 교과서를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동북공정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론 논문이 한 편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17년 4월에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때 당시에 시진핑이 10분 동안 역사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에게. 그게 뭐냐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어파트 오브 차이나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분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이 한사군 420년 동안 한사군 낙랑군이 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지금 이 한사군 한반도설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은 이 역사 왜곡이 축적되는 순간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급변 사태라든지 전쟁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중국은 이걸 역사 명분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서 점유를 하고 나서 우리 역사적으로 여기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고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미국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를 예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미 의회 조사국에서 2011년인가요? 그때 조사를 하니까 동북아 역사 지도를 들고 갔잖아요. 그때 당시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동북아 역사 지도를 들고 가서 그거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설 다 맞다. 중국의 땅 맞다라고 그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 어떤 악행을 벌인 것이 그 과거 국회에서 네. 한번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그게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 보고서가 우리나라 날아왔는데 뭐냐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북한을 자꾸 자기 영역으로 주장을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좀 입장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다 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때 교육부하고 동북아 역사대전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북한, 평양, 남남군, 한사군 다 인정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맞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보내고 난 뒤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혔죠. 그거 쓴 사람 누구냐? 책임을 묻는다고 엄청나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쓴 사람들. 근데 문제는 다 영전했다고 합니다. 영전해가지고 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럼 이게 뭐냐? 북한 영역을, 북한 땅을 그냥 공식적으로 중국 땅으로 인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북아 정세 변화 시에 이제 고토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거는 앞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평양 낙랑군설이라든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배를 모르고 있을까요? 이제 아마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가자는 주의로 저는 보이고 그냥 이 상황으로 끝까지 가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근대 전쟁 일어난 거 보면 강대국들이 소국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뭐냐?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하고 전쟁 선언했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상당히 들으면 들을수록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우려하듯이 단순한 학술 왜곡이다.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게 넘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미래의 어떤 역사 주권이라든가 영토 주권까지도 이제 침범을 당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방향을 조금 돌려볼까 합니다. 이제 식민사학의 양대 구조라는 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북쪽도 있지만 남쪽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남쪽은 또 가야와 임나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로 한번 관심을 돌려볼까 하는데 다 알다시피 2023년에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천년사 이거 출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무엇이 문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한번 짧게 조금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뛰었기 때문에 또 학자들하고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고 가야 고분군 등재가 이제 시도됐는데 문제는 이제 남원하고 합천의 가야 고분군을 임나 일본부 관련된 지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버린다. 이는 100% 전 세계에 그냥 공인하는 겁니다.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거. 왜? 지명을 박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한 3년, 4년 정도 투쟁을 해가지고 유네스코 등재할 때 2개를 다 삭제를 시키고 유네스코 등재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학계가 이런 문제가 시작된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기가 된 것은 2019년입니다. 2019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이라고 하는 전시가 있었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저도 이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30여 군데 박물관에 있는 가야 유물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하니까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연표도 나오고 지도도 나오는데 이 연표와 지도에 모르는 나라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문, 다라, 기문, 대사. 그리고 한 6세기 부분에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4세기에서 6세기니까 6세기의 임나 일본 부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이제 이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임나 한반도설, 한반도의 기문과 다라, 대사가 있었다 이런 거에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서 우리 학계는 다른 거에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김수로왕하고 허황우를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실이 있었어요. 그 전시실을 마치 역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전시를 해놨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계가 막 칼럼 쓰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인가 지나서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바닥에 이게 김수로왕 허황우가 있는 그곳에서 다음 곳으로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바닥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신화에서 역사로 라고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쪽은 김수로왕 이쪽 허황우 쪽은 신화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리고 이쪽 들어가면 이제 한 3세기 4세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가 이제 역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 식민사학 아니라고 얘기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역사를 지금 뭐 1700년, 1800년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네, 임나 가야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문제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김은국 얘기를 하시지만 김은국이라는 게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그 나라 명인데 소국명인데 그걸 왜 남원에 붙이냐라고 하는 문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기존의 학계에서는 이제 이것을 식민사학이라고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들이 하는 변명이 주로 뭐였냐면은 왜 학문의 영역에 자꾸 침범을 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왜 학문의 영역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걸 만약 유네스코에 그대로 등재가 되면은 일본 서기의 그 임나 가야설, 임나 일본무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학문의 자유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국가의 문제가 걸려 있고 국가의 역사가 걸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의 영역에 속하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고 역사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식민사학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의 말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뭐 대학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식민사학 얘기를 하면은 절대 못하겠어요. 그걸 왜 식민사학 비판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 역사를 찾으면 된다라고 많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교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식민사학이든 그것이 뭐 4대 사관이든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지금 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든 문제는 올바른 역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역사의 진실이냐 하는 부분인데 학계 스스로가 여태까지 식민사학 스스로를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극복을 했다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들이 식민사학에 영향을 받았고 또는 식민사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자기 비판이 없고 자기 부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식민사학 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를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학문의 영역으로 하는지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자비판이 없고 자기 부정이 없는 그런 주류 학계는 이미 어떤 자신들 역사학자라고 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흥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응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한마디로 오히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 아니었나. 오히려 시민단체가 더 상식적이고 오히려 더 올바른 정의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뭐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예. 상식과 비상식의 하나의 그 뭐 대결로 일단 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가야는 임나다라고 할 때 그런 그 주류에서 그런 주장을 할 때도 이제 자꾸 우리가 근거로 삼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그 광개토 대왕 비문이라든가 강수열전, 진경대서 탑 비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찬찬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들어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지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광개토 대왕 비문에도 들어있는 내용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 이거 한번 이왕 말씀하신 김에 계속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임나라고 하는 국명 또는 지명이 우리 문헌에 나오는 게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광개토 대왕 비문이고요. 두 번째가 강수열전, 세 번째가 이제 신경사 탑비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한영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광개토 대왕 비문에
이제 외가 그 신라를 침입을 했을 때 이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고구려군이 이제 지원군을 보내서 이들을 쫓아가거든요. 추격을 해서 이제 임나가라 종발성이라는 곳까지 가서 이제 격퇴를 했다,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강해토 대형 비문에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임나가라 종발성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종발성이 사실은 이 종발이라는 게 쫓아가서 뿌리 뽑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고 그 문구입니다. 이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이 성을 이렇게 항복을 받았다, 뿌리를 뽑았다라는 대목인데 이것을 지명으로 바꿔버렸고요. 벌써 뭐 오래전부터 이것을 종발성이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지명으로 바꿔버렸고 그리고 고대 그 삼국사기나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왜군이 신라를 공격을 할 때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 어디를 통해서 퇴각을 했는지는 이미 그 시대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배를 타고 포항까지 와서 거기서 다시 내륙으로 해서 경주까지 들어오는 그런 루트를 따라왔고 퇴각할 때도 마찬가지 그 루트를 따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고구려군이 끝까지 추격을 해서 이 발본세곤하는 과정에서 이 왜군이 이제 퇴각을 한 그 거점은 어쩔 수 없이 대마도 또는 북큐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임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북큐슈에 오히려 임나가 있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이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그 자료를 어디서 봤냐면 조선 총독부 아까 심상수와 국사 있죠. 1920년 가야가 임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가르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강개토왕 비문하고 강수열전하고 진경대에서 탑비의 임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조선의 가야가 일본세계 임나라는 것을 가르치라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증거를 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가야 운동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저쪽에서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학문적 방법을 안 하고 자꾸 그냥 말 그대로 자꾸 뭐 이렇게 유튜브나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동원하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까고 있잖아요. 보면 속된 말로.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이 두 가지 자료 이제 강수열전하고 진경대 사피 추적을 해가지고 논문을 썼고요. 등재를 시켰습니다. 아마 그걸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 있으면 그 논문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등재까지 해놨으니까요. 근데 등재시키도 또 안 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가서 이제 보니까 학술지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봤어요. 인용을 안 할래, 인용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 학계 현실인데 이제 강수열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강수가 누구냐면 통일신라의 대문장가입니다. 시대는 이제 태종 무열왕 시기인데요. 말 그대로 너무 문장을 잘 쓰는 겁니다. 명문가예요. 뭐 저 외교 문서 쓰니까 너무 이제 잘 써버리니까 왕이 또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뭐라느냐 한문을 그럽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이제 직접 이제 강수에게 그대의 이름이 뭐냐 성과 명을 물어요. 성명이 뭐냐? 강수가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의 본은 임나가랑인이고요. 이름은 우두 우리가 지금 놀림감으로 만들면 소대가리입니다. 소대가리. 그걸 이제 왕이 알고 이름을 별명을 내려주는데 그 별명이 강수입니다. 비슷한 머리로서 그 이름은 의미 비슷한데 소머리보다는 낫죠. 강수라고 해라. 강수 선생이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 이제 강수 열전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본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 야 여기에 임나가랑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가야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임나가 가야라는 걸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료다. 이렇게 지금까지 100년 동안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 강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다시 사료 원문부터 다 뒤져가지고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갔는데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원래는 강수의 이름도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르쳤는데 원문 자체에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석채로 나와요. 석채.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도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 성으로 안 봤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해가지고 명의로 보고 석채가 그냥 명이다. 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100년 동안 가르쳤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강수라는 인물이 바로 석시의 18세, 석탈의 18세수로 나왔어요. 18세. 그 집안의 족보까지 뒤지고 그 족보 관련된 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초기 족보도 제가 직접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봤는데
그거 이제 그분을 만나가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석씨, 원래 강수는 우리 집안 사람이다. 원래 신라의 왕족이었다. 가야 사람 아니다. 요리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총독부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 하나가 깨져버렸죠. 완전 이제 다 거짓말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창원에 이제 진경대서 탑비라는 게 있는데 탑비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진경대서는 어떤 분이냐면 통일신라의 마지막 시기에 그때 이제 경명왕 시기에 경명왕이 존경했던 대사가 뭐냐면 진경대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이름이 심이었고 속성이 신김씨입니다. 새로울 신자의 신김씨. 이리 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신김씨에 보면 임나 이 임나 왕족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래가지고 조선총독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창원에 쓰러지는 비석이 이게 끊어져가지고 원래는 크게 보면 비석이 두 군데 쪼개져 버렸고요. 측비까지만 한 3개가 쪼개졌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서울로 가져가지고 조선총독부 박물관 앞에 딱 세웠습니다. 바로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한 것이 뭐냐면 봐라 이 비석에 바로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가 있다는 걸 그걸 때 이제 조선총독부가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비석을 제가 또 한 3, 4년을 추적했습니다. 금성문건을까지 중국 자료까지 다 추적해 보니까 중국의 해동 그 뭡니까 뭐 한원이라든지 해동금성원이라든지 우리나라 또 이제 탁본을 몇 가지를 찾아내가 싹 보니까 기가 찬 게 뭐냐.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진경대서 탑비 예를 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임나 왕족이 나온다 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금성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임나 왕족이 아니라 준하 왕족이었다고요. 준하인데 이제 그 임나라고 주장한 분이 누구냐를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만희 시류였어요. 우리 역사에 고조선 당군을 없앤 인물이잖아요. 당군을 신하로 돌린 인물인데 그 양반이 등장하면서 뭐냐면 논문을 1919년 20년에 논문하고 신문기사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면 진경대사 탑비가 있는데 크기가 탑비가 쓰러지면서 쪼개지면서 뭐냐 그 비석 위에 뭐냐면 파핀이 튀어가지고 약간 점이 찍혀가지고 주자로 돼버렸다. 원래는 임나였다.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그 이후로 모든 100년 동안 진경대사 탑비는 임나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추적해 보니까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임나가 아니고 준하였는데 이만시류에 의해 가지고 준하를 임나로 추정하는 바람에 그동안 지금 임나로 바뀌어버렸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비석계에 있는 것은 임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준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두기 박사님 말씀처럼 한다면 3가지 증거를 들여댔는데 지금까지 100년을 이번에 연구 결과를 본다면 3가지 증거 자료가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제 논문으로 지금 발표됐다는 예, 다 거죠. 발표됐습니다. 예, 곧 나오겠네요. 다 올려놨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예, 봅니다. 많이 보긴 봤는데 인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반응이 다시 없을까요? 이제 무시 작전으로 가는 거죠. 진경대사 탑비문 같은 경우는 임나가 아니고 준하더라. 준하였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저기 또 하나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게 뭐냐면 준하는 그럼 뭔데요, 준하? 그 기록상 중국의 한원 당나라 때 기록이 나옵니다. 예. 한원도 원래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없어지고 우리 한국하고 관련된 거, 우리 역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일본에서 한 건이 발견되는데 일본의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예. 거기에 신라 부분이 나오는데 준하, 가라, 임나가 다른 정치체로서 구분이 되어 있고 준하도 별도의 정치체로 이제 나와 있는 그리고 겁니까? 이제 신라의 남부 쪽에 있는 걸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많은 그 임나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재검토해 내용이네요. 예. 그럼 뭐 이제 앞으로 바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개 자료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됐네, 그죠? 예, 됐다면은 일본 서기에도 있지 않은가요? 이게 임나 문제가? 일본 서기에 주로 나오고요. 임나에 대해서는. 그리고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는 뭐 여태까지 상생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대마도 그리고 이게 확장이 되면서 북큐슈 일대까지 그 임나했다라는 것이고 예전에 최재혁 교수님이 이제 연구 논문에서 가장 명확하게 밝힌 게 뭐냐면 일본 서기에 이렇게 임나가 수없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우리 문헌에는 거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일본 땅, 일본 열도에서 벌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 오해하실 분이 또 이런 말하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럽니다. 임나 일본 부설은 한일 공동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를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일본 서기 전문가인 김인구 고려대 교수도 일본은
폐기한 적 없다라고 그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자꾸 임나 일본부서를 폐기했기 때문에 지금 가야를 임나로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을 벌였거든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거기입니다. 아까 해경에 낙랑군 지명 붙이는 것처럼 가야가 임나로 하면 그 임나 일본부 폐기됐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본 서기 임나 지명을 왜 가야에다가 붙여놓느냐. 또 전라도까지 특히 붙여놓는 거 지명까지 박아주는 것은 이거는 진짜 대단히 위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가야 고분고 문제도 그 문제 때문에 터진 것처럼. 근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서슴없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다음에 저 땅이 우리 땅이다 할 때는 뭐라고 지금 대변할 건지.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환단고기의 위대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환단고기에는 임나 일본보서를 타파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나는 대마도 전칭야라. 정확하게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환단고기의 태백일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대마도의 서북 쪽에 조그만 땅이었다가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대마도 전체가 바로 임나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초기 임나거든요. 이 초기 임나를 얘기하는 것이 일본서기에 보면 분명하게 임나의 위치는 축자국, 큐슈 북부에 있는 축자국에서 2000여리 그리고 북조해라고 해서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으면 그것은 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계림의 서남쪽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항에서부터 그쪽에서 일본군이 이렇게 광개토장에 쫓겨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내려오는 방향이 서남쪽이거든요. 서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어디로 오느냐? 먼저 대마도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끼섬 지나가지고 큐슈 북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노선인데 그거를 이 일본서기와 삼국지 외전을 함께 보게 되면 축자국에서 2000여리는 대마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제 전라도 천년사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했을 때 저도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상대편의 이도학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일본서기의 그 내용은 대마도가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이거를 반대를 못하는 정확한 어떻게 보면 팩트가 바로 일본서기에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방송 나가면 틀림없이 또 이제 우리나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교수님이 가야 관련된 분이 그럴 겁니다. 항상 이제 우리는 많이 이제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또 대마도 큐슈스를 하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압니까? 기사 나갑니다. 틀림없이. 아까 처음 기사처럼 어떻게 나오냐. 북한 학자들의 가야 논리를 동조하는 사람들. 북한의 학자들이 가야가 풍국설이 대마도 큐슈에 있었다. 요렇게 기사를 내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아까처럼 사료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좋은데 자기들은 말로는 사료하고 우리한테 사료를 안 본다 놓고 본인들 스스로가 사료를 안 봅니다. 그러면서 뭐냐 프레임 씌우기. 옛날로 하나 지금은 북한 학자를 했지만 옛날에 초기는 어떻게 했느냐 윤내인 교수도 그런 것처럼 빨갱이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북한 학자들 논리 따랐다. 지금은 빨갱이 그런 말 안 쓰지만은도 옛날 윤내인 교수가 옛날에 그 고조선 영역을 저 만주 요동으로 하니까 그때 씌운 것이 빨갱이 프레임이죠. 어떻게 빨갱이 학자의 말을 따르느냐 해가지고 안기부 조사까지 받았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지금 똑같은 논리 아마 이 기사 이 방송 나가면 틀림없이 아마 반론하는 기사가 나가면서 북한 학자들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여기 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찬하 우리 선생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임나 하면서 어디까지 해봤냐면 임나가 도대체 임나 지명이 관련된 것이 일본 서기하고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임나 지명이 나오는 건 대마도지에 있어요. 대마도지에. 가장 근위 있는 대마도지. 요만한데 제가 그 대마도지에 임나라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 두 군데를 보려고 30만 원 돈을 주고 일본에 직접 샀습니다. 그 책을. 책을 사가지고 그냥 보면 되는데 그래도 책으로 봐야 된다는데 거기에 보면 임나 관련 지명이 대마도에 있다고 대마도지에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건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북한 학자라고 말 안 하죠. 그러면서 없는 자료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 지금 학계의 현실입니다. 오늘 자료를 갖고 나오시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CG 처리. 뭐 어쨌든 그 뉴스가 이제 탈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학문적 방법을 외면한다고 이제 오히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뭐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믿어봐야죠 한번.
어쨌든 뭐 결과를 본다면은 임나를 그 한반도 남부로 비정하는 핵심적인 몇 가지 근거들이 전부 이제 그 몇 개가 안 되는데 이러한 근거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부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임나는 가라가 아니다. 이런 논리는 일단 성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둘 것이냐 했을 때 아까 이제 대마도다, 뭐 규슈 북부다, 뭐 등등은 이제 또 조금 더 아까 뭐 이메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제 글로 표현을 예, 좀 그것도 해보면 계속 좋을 것 연구를 해야 되고 예, 예. 일단은 뭐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거는 가야하고 임나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정체다. 다르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 학자들이 그 정안론 바람 불면서 국학 바람 불면서 대륙을 진출해야 되는데 강개토항 비문만 원래 초기 연구하다가 강수 일전하고 진경대 탑비 자료를 확보하면서 자신을 얻었거든요. 예. 틀림없이 가야를 임나로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했고 이제 무서운 것이 아까 말씀처럼 그 다음 작업이 뭐냐 바로 가야가 임나라는 논리만 가지고 갔다면 한 논리가 이제 거기서 뭐 그쳤을 건데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일본 학자들은 뭘 했느냐 바로 일본 서기 지명을 한반도 가야에 붙이는 작업을 바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임나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죠. 그런데 그 작업이 강보구에 지금도 가야 우리나라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 현실입니다. 이게. 예. 어쨌든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민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 다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서 단장님 한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젊은 계층은 접하지 못한 정보거든요. 사실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 계층의 경우가 역사에 무관심한가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환경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일단 역사를 흥미롭게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저 역시도 역사는 그냥 암기 과목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관심이 생기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취업이라든지 생계가 더 큰 문제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큰 문제를 두고 고대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역사하면은 좀 이슈가 많잖아요. 논란이 많고 또 그런 매체라든지 SNS 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논쟁, 역사 논쟁, 뭐 또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은 그런 데서 오는 피로감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대학생들과 실질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을 때 역사에 무관심한 것보다는 역사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저한테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사라는 거를 이 친구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삶과 연결을 시켜주는 어떠한 그런 언어가 필요하고 또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절실하게 들기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역사는 지금 본다면 정체성이라 보거든요. 정체성. 우리 뭐 한민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거는 국가가 해체되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국가가 있는 한 또 나라는 존재가 있는 한 한국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정체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해외에 제가 이제 우리 교포들 분들 만나보면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인식 못하는 거 젊은 분들이 아마 인식을 못할 수도 있죠. 왜? 저만큼 정체성이 중요할까 하는데 해외에 가신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월드컵 보면 이것도 눈물 나고 하도 눈물 날 게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해외에서 느낀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그런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대, 그게 역사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역사가 지금 우리 대중들, 국민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BTS의 앨범 아리랑을 통해서 아리랑도 좀 젊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지지자 중에서 에이 뭐 위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새롭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러한 때에 이런 어떤 뭐 방송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언론에서 이러한 어떤 환단곡이라든지 역사의 진실을 찾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된다면 언젠가는 그 젊은 층에서도 그 파이가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전라도 천년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좀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논문을 쓰고 학계로 진출을 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하지만 그중에서 또 무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학문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민들을 함께 이렇게 교육하고 그 시민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그 파이도 역시나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 그 단순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아까 뭐 구조적 한계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상당히 좀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도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초등학교부터 끊임없이 역사를 배워왔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우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입시라든가 취업과 관련되면 하지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올바른 역사를 알고는 싶지만 젊은이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당히 가슴을 좀 찡 때리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마 우리들의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미래 세대가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죠. 아까 뭐 정체성 이야기도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꼭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걸 나의 하나의 그 정체성을 뭐 함양시키는데 뭐 그 사용이 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쯤에서 그 오늘 그 시대를 말하다 썰록 식민사관과 대한사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으로 그 패널분들 그 소감을 들으면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각자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방송이 좀 이렇게 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건데 뭐 좀 식민사관의 실체라든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시원하게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제 동북공정하고 연결된 문제하고 가야 임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같이 시민 역사 운동, 역사는 아시다시피 전문가들,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꼭 역사학과 나와서 학위 따야만 그거는 전문가다.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 봅니다. 지금은 시민 누구나 자기 전공이 다르더라도 역사에 뛰어들어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 모두가 제가 주변에 뭐 연세 드셔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역사 뛰어든다는 분 많은데 그렇게 그런 분들도 좋지만도 좀 젊었을 때 좀 여기 뭐 사업을 하시더라도 공부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자주 언급하지만 러시아의 역사학자 유엔 푸틴이 있습니다. 그분은 1993년, 정확하게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3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어를 갔잖아요. 바이칼로 투어를 가는데 그때 아마 유엔 푸틴을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나온 말로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해서 그때 가셨던 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어찌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 그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이 이제 그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왜 우리는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식민사학과 대한사관, 식민사학과 뭐 민족사관의 어떤 진영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역사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이제는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750만 우리 재해동포의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5천만 이상의 우리들의 어떤 문제도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류 열풍 좋아해 주시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K 히스토리,
우리 역사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2000년 역사를 그 왜곡된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역사, 왜곡과 침묵 속에 가려진 역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까지 이제 식민사관과 대한사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무엇이 식민사관이고 무엇이 대한사관인지 이걸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 아닌가, 흑백 논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여태까지 짧게 공부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의 역사는 대부분이 대일항쟁기 때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고정이 된 것이고 확정이 된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 같아요. 네. 사실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어떤 걸 걷어내고 어떤 게 진짜의 본래 역사의 모습인지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바로 사실은 학계에게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진짜 본래 역사를 찾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재 신치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친척들에게. 우리는 절대 역사를 찾을 수 없다라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손들에게 어떤 역사를 물려줄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거짓된 역사, 또 잘못된 역사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단 한 줄이라도 진실된 역사를 물려줄 것인지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그 주제를 이제 식민사관과 대한사관으로 정해서 상당히 그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의 대상이었던 한국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도처에 심어진 치명적인 독버섯인 식민사관을 한시라도 빨리 가려내고 청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왜곡된 역사를 배운 대한민국의 동량들이 어떻게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겠습니까? 왜곡된 한국사의 면모를 바로잡고 동북아 역사를 바라보면서 배달과 고조선이 주도했던 동북아 역사 본연의 모습을 밝혀 인류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광복 80년을 넘어선 진정한 역사 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